자, 문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문법 강의를 듣거나 공부할 때 여러분이 가져야 될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완벽한 한국어 사용자들입니다. 우리는 모국어 화자예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예쁜 눈인가 눈 예쁜인가 헷갈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능숙하게 문법적으로 활용하여 사용할 줄 아는 우리 말에 대해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문법적인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구나 라고 공부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능숙하게 사용하는 말의 논리적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뭐 영어나 스페인어나 일어를 배우는 것처럼 새로운 문법 체계나 구조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상당히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익숙하게 말하고는 있지만 몇 가지의 개념적 용어들이 있고, 그 용어의 경계와 구분이 모호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건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현장 강의에서 다루게 될 내용은 문법의 기본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헷갈리기 쉬운 문법 또는 사고력을 활용한 문법 문제의 해결 과정, 이런 것을 강의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문법의 가장 기초적인 용어와 개념에 대해 공부를 할 겁니다. 의문부터 형태소, 단어, 어절, 문장, 담화까지 기본 개념들을 하나씩 10분 내외의 영상으로 선생님이 촬영해서 제공을 할 건데요. 오늘은 우선 문법을 이루고 있는 전체적인 우리말의 구조를 한번 분석해 볼 거고요. 그걸 통해서 의문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법에서 배우게 될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문법은 이렇게 구조가 있어요. 의미적 단위와 의문적 단위로 나눈다는 것은 이건 의미를 지닌 언어 형식이고요. 이것은 이제 의미를 구분하긴 하지만 의미가 없는 언어 형식이에요.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의문론이라고 하는 것에서 배우게 될 내용이 오늘 이걸 살펴볼 텐데 여기에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의문이 모여서 형태소가 되고, 형태소는 단어가, 단어는 다시 띄어쓰기 단위인 어절이, 어절은 다시 문장으로, 문장은 다시 담화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의 문장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의문 단위까지 나누어지는 하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보고 난 다음에 의문에 대해서만 좀 특별히 다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앞으로 이렇게 의문론, 품사론, 문장론 이렇게 해서 핵심 개념들만 쭉 살펴보는 그런 공부를 하겠습니다. 문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건 문장입니다. 문장은 보통 하나의 의미가 완결된 구조라고 해요. 보통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죠. 이게 의미가 완결되려면 보았다가 빠졌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철수가 길거리에서 영희를 가지고는 완결된 의미 전달을 할 수가 없죠. 영희를이 빠져도 마찬가지예요. 철수가 길거리에서 보았어 그러면 무엇을이 빠져서는 완결된 의미 전달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문장에는 반드시 필요한 이렇게 문법적 요소들, 문장 성분이라는 것이 꼭 갖춰야 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수가 영희를 보았다는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들이죠. 여튼 이것은 하나의 완결된 의미를 전달하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이렇게 띄어쓰기의 단위에 따라 구분하면 아래 보는 것처럼 철수가 길거리에서 영희를 보았다처럼 나눌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어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구분해 보면 단어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쌤이 나누어 놓은 게 단어를 구분한 거예요. 철수라든지 길거리라든지 영이라든지 보았다는 분명하고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홀로 이렇게 독립하여 써도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반면에 이제 가라든지 에서라든지 를은 홀로 써서는 사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혼자서 어떤 실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단어는 자립하여 쓰이는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자립하여 쓰이는 말의 단위에다가 조사를 이렇게 포함해서 단어라고 해요. 조사가 단어가 되는 이유, 이것은 나중에 단어를 공부할 때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나눈 걸 한 번 더 나눠 보겠습니다. 철수나 영희 이런 것들은 철하고 수로, 영하고 희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길거리라는 단어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길이라는 뜻도 있고 거리라는 뜻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둘로 또 나눌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형태소를 설명할 때 하겠지만 길과 거리는 자립 형태소라고 하는데 이게 또 혼자서 단어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단어는 자립하여 쓰이는 말의 단위라고 했으니까. 형태소와 단어를 구분할 때는 형태소와 단어는 이런 방식의 보호로 구분합니다. 단어는 형태소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같은 것은 자립 형태소는 단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면에 보았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나중에 강의할 때 좀 많이 할 텐데, 보았다는 눈으로 어떤 대상을 시각적으로 인지한다는 뜻인데 이게 왜 셋으로 나누어집니까? 라고 하면 각각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보다라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았다에서 보가 교체되면, 예를 들면 잡았다처럼 바뀌면 본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전체가 사라지죠. 반면에 at 같은 경우는 교체되거나 생략돼도 실질적으로 어떤 대상을 눈으로 보다라는 의미는 사라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보다, 보고 해도 본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중심 의미는 살아있죠. 이런 것은 at과 다는 실질적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문법적 기능을 해요. 형태소라는 것이 이렇게 홀로 쓰일 수도 있고, 자리병태소라고 하죠. 그리고 보았다처럼 혼자서는 쓸 수 없는 의존 형태소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보다, 거리, 길처럼 실제적인 의미를 지닌 실질 형태소도 있고, 그와 달리 문법적 기능만 하는 형식 형태소도 있어요. 이것도 형태소 할 때 다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죠. 길거리의 길, 보았다의 보았다를 다시 한번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등장하는 게 길하고 보았다가 등장해요.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기역, 이, 리을이라는 이 세 가지 언어 형식이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 하나의 소리가 되었죠.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의문부터는 기역, 이 리을이라는 각각의 작은 언어 형식들이 의미를 지니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의문론,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의문은 의미를 단독으로 지니고 있지는 않다. 이걸 보셔야 돼요. 보았다도 세 개의 형태소인데 형태소를 다시 구분하면 비읍, 오, 아, 쌍시옷, 디귿, 아처럼 이렇게 구분이 되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요 내용들이 의문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장으로부터 의문까지 쭉 한번 나누어 봤어요. 이제 다시 의문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문은 의미를 구분한다 그래요. 의미를 구분해주는 문법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의미 변별 기능을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의미를 구분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말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말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문은 음소라고 하는 것과 운소라는 걸로 나누어지고요. 이게 다시 음운이 되는 거예요. 음소라고 하는 말은 분절된 소리, 그러니까 자음 모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알고 계시죠? 모음 이런 것을 음소라고 하고요. 운소는 일반적으로 소리의 장단, 우리말에는 소리의 길이가 기본적이에요. 그 길이도 의미를 구분해주는 기능을 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 사람의 눈 이런 식으로 길고 짧고가 의미를 구분하는 기능을 하니까 운소도 의문이 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의문은 주로 음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음 모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 보통 설명을 할 때 자음은 단독으로 소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고요. 단독으로 소리가 될 수 없다는 걸 음절이 될 수 없다라고 하기도 해요. 음절은 좀 이따 배우겠습니다. 또 동시에 발음기관에 장애를 받고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걸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할 테니까 가볍게 보세요. 이 자음의 특징입니다. 자음 중에 하나를 선택하죠. 자, 이 명칭은 비읍이에요. 비읍은 지금 제가 소리가 내어서 소리 내서 이것의 명칭을 이야기한 거고요. 여러분이 이 비읍을 단독으로 소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자체로 어떻게 소리 낼 방법이 없어요. 소리가 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예를 들어 뭐 비읍에다가 모음 하나를 붙여 볼게요. 부 이런 것들은 소리가 되어 나오죠. 그러니까 모음이 있어야 사실은 하나의 음절, 소리를 이룰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비읍 소리를 내기 힘드니까 뭐 부라고 하는 걸 소리 내보세요. 소리 낼 때 입술을 잘 의식하면서 소리를 내볼까요? 부. 이 양 입술이 이렇게 붙어야 되죠. 그랬다가 탁 터지면서 소리가 나야 돼요. 이걸 딱 벌리면서. 그럼 입술을 붙이지 말고 비읍 한번 부라고 한번 해볼래요? 부나 바 소리 내보세요. 부나 바를 입술을 붙이지 말고 소리가 나지 않죠? 그리고 입술은 결국 여기 나온 장애를 받는다 할 때 장애를 주는 비읍이라는 소리를 내기 위해 장애를 줘야 하는 조음 위치에 해당하는 겁니다. 입술이 장애를 받는 위치죠. 이런 것을 조음 위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자음을 구분할 때는 이렇게 조음 위치, 조음 방식에 따라 구분해요. 조음 방식이라는 것은 이제 비읍만 사례로 들 텐데 여러분 나중에 따로 공부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조음 위치라는 건 그러니까 자음의 장애를 받는 소리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장애를 받는 위치에 따라 비읍 같은 경우는 입술이 지금 받고 있으니까 입술 소리라고 해요. 양순음 이렇게 부릅니다. 조음 방식은 바라고 할 때 비읍을 소리 낼 때 막았다가 반드시 붙였다가 탁 터트리면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비읍 같은 경우는 파열음이라고 해요. 좋은 방식은 파열음이라고 해서 소리 내는 방법이고요. 조미치는 입술 소리라고 해서 양순음이라고 해서 이것은 조미치에 따른 분류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음을 분류할 때 이렇게 조미치와 좋은 방식에 따라 분류해서 자음 분류표라는 게 학교 내신 거 공부할 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외우는 게 아니고 이 원리를 이해한 채 머릿속으로 대략 정리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자음 중에 이제 파열음이나 파찰음에서 기역, 키역, 쌍기역 이런 것처럼 디귿, 티귿, 쌍디귿처럼 이 세 쌍을 이루고 있죠. 발음 좋은 방식이나 조미치는 모두 같아요. 이때 이걸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이렇게 부릅니다. 거센소리, 된소리. 우리가 된소리가 있다는 게 우리나라 말의 좀 특징이죠. 뭐 태국어나 베트남어는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어에는 된소리가 따로 존재하진 않죠. 이렇게 해서 자음에 대해 살펴봤어요. 모음은 스스로 소리가 돼요. 단독으로도 모음 하나만 가지고도 음절은 입을 한 번 벌려 발음 나는 소리의 단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리가 가능합니다. 장애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죠. 이것도 아라는 소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도 좋아요. 뭐 특별히 발음기관에 특정한 장애를 받진 않죠. 그리고 이미 우리는 아, 오라고 자연스럽게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음은 단독으로 음절이 될 수 있고 소리가 될 수 있고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모음도 구분을 하는데요.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 어떻게 되냐. 오나 우처럼 동그랗게 바뀌는 것이 있고요. 원순 모음이라 그래요. 원순 모음. 이 순이 입술이에요. 입술이 둥그렇게 된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평순 모음이라고 부릅니다. 오나 우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원순이고 그렇지 않은 건 평순이죠. 외우려고 하지 말고 듣기만 하세요. 그냥. 두 번째로 혀가 모양, 높이 이런 걸로 구분을 하는데요. 소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혀의 모양이 예를 들어 이렇게 앞부분이 높아지는 것과 혀가 뒷부분이 높아지는 것 이렇게 해서 전설, 쉽죠? 설이 혀잖아요. 그 다음에 후설 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같은 경우는 전설이고요. 이건 후설 모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혀의 높이는요. 입이 크게 벌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입을 이렇게 벌린다고 가정해 보죠. 뭐 윗턱이야 움직이지 않으니까 한번 보세요. 써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벌린다고 가정하면 자 혀가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혀의 높이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혀의 높이가 이렇게 낮아서 혀의 높이가 낮아서 이렇게 먼 게 있고요. 윗턱이랑 그 다음에 혀의 높이가 높아서 이렇게 가까운 게 있죠. 그러니까 이건 입을 적게 벌리는 거죠. 그러니까 혀의 높이가 높다는 말은 이 혀의 높이예요. 혀의 높이. 까맣게 칠한 부분이. 그래서 이것은 고모음. 혀의 높이가 높으니까. 이건 중모음, 저모음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이제 해서 구분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모음에서 이 구분을 해요. 그런데 이 구분하는 방법도 외우는 방법이 쉽게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필요하다면 더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선생님은 지금 외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외우면 좋긴 하죠. 이쪽으로 오면 전설, 이쪽으로 가면 후설, 위로 올라가면 고모음, 아래로 내려오면 저모음. 이렇게 끊어서 오나 우가 있는 건 원순모음. 이렇게 바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외웠어요. 니네 개 왜 귀 없어? 응 엄마 눈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순서를 외웠죠. 니네게 왜 귀 없어? 응 엄마 눈도 없어. 자음 모음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이제 의문에서 여러분이 헷갈릴 만한 걸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의문은 의미를 구분해 준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기역, 니은이 각각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의미를 구분해 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 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봉이라고 썼어요. 리버를 가리키고요. 보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기역 아, 오, 기역 오, 이응이에요. 아하고 오가 달라지니까 그 의미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 아와 오는 의미 구분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공이라는 단어와 고음이라는 단어도 볼까요? 그거까지는 같고 미음과 이응의 차이에 따라 어때요? 또 의미가 변별되죠. 의미가 구분되죠. 이렇게 의미 구분의 기능을 하는 모음이나 자음이 지금 의미 구분의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의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의문을 공부할 때, 의문의 개수 이런 걸 공부할 때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좀 첨가해서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이야기라는 단어가 있으면 모두 이 한 단어에 사용된 의문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소리의 달인 의문에서 이 둘의 소리의 차이를 알 수가 없죠. 이야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소리에 있는 이 이응은 소리값이 없어요. 음가라 그래요. 소리값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소리의 단위인 의문인데 음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이상하죠. 사실은 이건 형식적으로 이응을 붙여서 글자의 형태를 만든 것이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의문의 개수를 헤아릴 때 처음에 나오는 이응은 음가도 의문으로서의 기능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정이라는 단어와 가족이라는 단어 중에 어느 것이 의문의 개수가 많습니까? 혹은 같습니까?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여기 이응은 음가도 의문의 개수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4개고요. 이건 5개죠. 이게 많은 겁니다. 이게 예전 기출 문제 이렇게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해볼게요. 여러분이 항상 헷갈려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단어를 쓰죠. 닭 이런 거 씁니다. 자, 이 닭에서 리을 기역 같은 걸 우리가 겹받침이라고 불러요. 근데 원래 겹받침은 소리가 날 때는 하나로 나죠. 이걸 누가 닭 이렇게 발음합니까? 닭 이렇게 발음하죠. 소리는 이렇게 납니다. 그런데 리을 기역은 그러면 하나의 의문입니까? 하나의 소리가 나니까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의미의 구분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달이라는 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닭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물론 소리 자체가 뭐 다르기도 하지만 이걸 글자만 놓고 봐도 이 기억이 큰 역할을 하죠. 있냐 없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그럼 기억은 의미를 구분해 주는 역할. 다른 말로 해볼까요? 의미 변별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겹받침 하나하나는 모두 의문입니다. 따라 닭은 의문의 개수가 4개, 달은 3개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겹받침은 각각 하나의 의문이고 첫 이응은 의문이 아니다.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문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자, 이제 의문을 했으니까 아까 내가 이제 소리라고 하면서 음절 설명을 한번 하고 갈게요. 음절은 기본적으로 입을 한번 벌려 발음 나는 소리의 단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음절은 한 소리의 단위가 되는 거죠. 네, 이 소리의 단위가 되려면 자음만 가지고는 음절이 될 수가 없죠. 반드시 모음이 필요합니다. 모음이 있어야 돼요. 그 모음은 혼자서도 하나의 소리가 되죠. 아처럼 말입니다. 근데 물론 아는 형식 초성, 이응을 붙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해서 모음 단독으로 음절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라고 쓰면 이건 자음에다가 모음이 합쳐진 구조가 되는 거죠. 반면에 안이라고 쓰면 이건 모음에다가 자음이죠. 강이라고 하면 이건 자음, 모음, 자음이 있죠. 그래서 어디를 봐도 모음이 이렇게 있죠. 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음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모음의 개수와 음절의 개수는 보통 같아요. 어떤 단어나 문장에서. 왜냐하면 모음 하나가 한 음절을 이루는 중심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음절은 우리가 보통 3음절에 한자어로 쓰세요 그러면 세 글자를 생각하잖아요. 이 글자하고 조금 다른데요. 예를 들어 이걸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소리 내어서 읽으면 꽃을이라고 읽어요. 이게 이제 음절이에요. 근데 결국 음절 수가 글자 수가 같으니까 3음절은 뭐 세 글자로 쓴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는 되겠죠. 소리의 단위가 음절이니까요. 이렇게 꽃을 이렇게 해서 2개의 음절, 2개의 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음절이라고 부르면 한번 입을 벌려 발음 나는 소리의 달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음절 수와 글자 수가 일치하고 음절 수와 모음의 수가 일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이라고 할 때 맨 앞에 오는 자음을 첫소리, 음절의 첫소리 그렇게 불러요. 이것을 음절의 가운데 소리 이렇게 부르고요. 이걸 음절의 끝소리라고 합니다. 그 음절의 끝소리란 말이 많이 나와요. 앞으로 첫 소리를 두음이라고 하기도 해요. 두음 이렇게 말하고요. 이건 말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말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가운데 소리는 항상 모음이라는 거예요. 항상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첫 소리가 없을 수도 있고 끝 소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소리는 스스로 이제 다 음절이 되지만 첫 소리나 끝 소리만 가지고 가운데 소리 없이
음절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모음이 가진 능력이죠. 오늘 선생님이 가장 기초적으로 의문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이 정도까지 아시면 되고요.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풀거나 사고력 공부는 나중에 다시 교재를 가지고 깊이 있는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